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부른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나흘 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갭 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이 차관은 먼저 집값이 내려가면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공분을 키운 것과 관련해 국민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갭 투자 의혹에 대해선 실거주 목적이었다며 기존 집이 제때 팔리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해명만 반복했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논란이 더욱 커진 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 차관이 배우자 명의로 전세를 끼고 성남시 분당에 30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였습니다. 잔금일 직전 전세 계약을 맺어 전형적인 갭 투자 아니냐는 논란을 받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 기준 40억 원에 달하는 상황. 경기 성남은 이번 대책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런 방식의 투자가 불가능해지면서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일각에서 불거진 사퇴설에 대해선 일축했습니다. 이번 사과는 2분가량 국토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고 질문 답변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고 여당 지도부가 공식 사과하며 발언에 주의하라고 당부하자 나흘 만에 부랴부랴 공개 사과에 나섰지만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조짐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민심 악화를 부른 건 이상경 차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해서 지적받자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정책 향방을 가르는 고위공직자들의 고가 아파트 소유 과정을 보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집값 상승을 잡겠다면서 본인은 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위선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둘 다 실거주 중이며 한두 달 안에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상황입니다. 정확하게는 제 자녀한테 양도할. 이 같은 해명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녀 증여를 정리라고 말장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 고위 인사들의 고가 아파트 보유 경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지난 2000년 해외 근무 직전 지금은 금지된 재건축 입주권을 사들인 것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2018년까지 최대 4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 3채를 매각했습니다. 2013년 경매로 9억 원에 낙찰받은 개포동 아파트 한 채를 남겼는데 이게 재건축돼 지금 40억대로 뛰었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도 2013년 해외 부임 직전 구 부총리와 같은 단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참여연대는 규제 책임자들이 투자성 거래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설득력을 스스로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인사들의 고가 아파트가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며 정책 설득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대통령실은 갭 투자 논란 등으로 사과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신중히 엄중히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차관에 대한 문책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논란이 된 발언 나흘 만에 사과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부동산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까지 시사하면서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속보로 전해진 이상경 차관의 사과 소식, 논란 4일 만에 나온 그것도 질문을 받지 않는 유튜브 2분 사과에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갭 투자로 차익 실현은 다 챙기고 이제와 배우자 탓이라며 진정한 사과는 사퇴라고 쓴소리했습니다. 이상경 차관이 국민들한테 돈 버는 법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 대책과 반대로 가라고요. 국민이 하면 투기꾼이고 나는 예외다? 그게 서민들 천불나게 하는 거죠. 민주당은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말꼬리 정쟁 국감은 안 된다며 확전을 막았습니다. 이게 인사청문회 자리도 아니고 저희가 중요한 국감 질의를 해야 되는 이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이걸 정쟁으로 삼아서 할 필요 없이. 국토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귀양 의원은 10.15 대책을 두둔하다 민심을 건드렸는데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인 것이죠. 논란이 커지자 국정감사장에서 고개 숙였습니다. 살얼음판 분위기 속에 민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카드까지 시사했습니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1인당 8천만 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인데 민주당은 이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10.15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갭 투자가 드러난 여권 핵심을 부동산 을사오적으로 부르며 여론전 수위를 높였습니다. 규제 중독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 더 센 규제를 내놓을 거라며 보유세 강화가 수순이라고 저격했습니다.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입니다. 집을 가진 죄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집이 없는 국민은 집이 없는 죄로 세금만큼 폭등한 전 월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뿔나 민심을 달래려 안간힘을 쓰는 민주당과 부동산을 전국 필승 카드로 여기는 국민의힘, 양측 창과 방패 싸움도 어느덧 일주일이 넘었지만 쉽게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정감사 11일 차인 오늘 상임위 11곳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작 여야는 민생감사와는 동떨어진 엉뚱한 이슈들로 입씨름을 벌여서 피로감을 안겼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여야가 충돌했는데 정작 국감과는 동떨어진 사안이었다고요? 네,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오전 내내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현지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자고 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험한 뒷일을 모두 처리해준 사람 아니냐는 게 야당 주장인데 이 과정에서 부패한 지자체장이 나오는 영화 아수라를 예시로 들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은 한마디로 이 피보다 진한 가족 공동체 아닌가. 여러분 영화 아수라 기억날 겁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김 실장을 둘러싼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주체가 다름 아닌 야당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내연 관계다. 심지어 김정일 딸이다. 이러한 낭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여당은 법사위에 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추가 증인 채택도 무산시켰습니다. 대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증인들이 국감장에서 위증을 했다며 이에 대한 고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시각 과방위는 KBS 등 공영방송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보도 편향 논란 등이 다뤄졌지만 사실 최민희 위원장을 둘러싼 잡음이 더 컸습니다. 물론 최 위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보도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비공개 국감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어제 내쫓은 데 대해서는 여당 지도부조차 과유불급이다라며 공개 경고장을 날린 상태입니다. 이를 놓치지 않은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본인 명의로 국회를 빌려 딸 결혼식 장소로 줬으면서 미심쩍은 해명만 늘어놓았다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에 화환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캐물으며 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압박이 심해지자 민주당은 최민희 위원장 청문회냐 정책 질의나 하라고 반박하며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최 위원장도 성찰하겠다고는 했지만 서면 입장문에서 MBC의 편파적이냐 묻지도 못하느냐며 반발하는 기류를 내비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윗선의 외압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이번에는 당시 지청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검사는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이의 제기하는 것에 서러움과 외로움을 느꼈다며 울먹였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검사가 또다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했다고 폭로했던 문 검사는 당시 지청장이 폭언과 욕설을 했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검 감찰 지시를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재배당 조치를 취하겠다고 10분에 가까운 9분여가 넘는 동안에 핸드폰으로 그렇게 그런 폭언을 했었습니다.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어미준 당시 지청장이 담당 부장검사였던 문 검사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겁니다. 이후 문 검사는 대검찰청에서 당시 사건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았는데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이의 제기하는 것에 서러움과 외로움을 느꼈다며 울먹였습니다. 수사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어미준 전 지청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문 검사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쿠팡은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주임 검사 의견이 그렇다면 신속히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 검사의 첫 폭로 이후 대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을 현장 조사하며 본격적인 감찰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갈리고 있는 만큼 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실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국회 행안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면으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양희력 기자, 명태균 씨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명 씨는 어제 특검에서 연락이 와 다음 달 8일 오세훈 시장과 대질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들었다며 오늘 관련 내용을 다 밝히면 대질 조사 때 오 시장이 대비해서 올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황금폰 포렌식 때 오 시장 관련 내용이 다 나왔다며 오 시장이 자신을 2번 만났단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 역시 명 씨와의 대질 조사는 자신이 원하던 바였다며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당시 장면 한번 직접 보시죠.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2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7번 만났어요. 7번. 예. 오세훈 시장님 7번 맞습니까?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전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명 씨는 국정감사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쟁이인지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오늘 보면 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 역시 앞서 오전 질의에서 명 씨에 대해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며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놓여 있죠.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받아 오 시장의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인데요. 여야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양측 공방이 현치에 물러남 없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가장 큰 이슈인 부동산 대책도 오전 질의 때 쟁점이 됐죠. 그렇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15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서울시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로 인해 무주택 서민과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의견은 무시하고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계획했던 걸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면 결국
이 대책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비롯한 아마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전 국민이 다 피해를 보게 되겠죠. 반면 여당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를 중점적으로 파고들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 때 자신하던 운항 시기도 미뤄졌을 뿐더러 운항 9일 만에 중단됐다며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운행 9일 만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사과를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무탑승 한 달 하는 게 무슨 큰 사고가 있었거나 해서 중단한 게 아니라 시험 운항 기간을 좀 더 가져야 안심할 수 있겠다는 여론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이 사과하실 있었기 의향은 때문에.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TBS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법적으로 민간 투자가 가능한지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다음 달 김건희 씨 모친과 오빠를 동시에 소환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김건희 씨 모친인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가족 회사가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개시한다고 김건희 특검팀에 통보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오늘 인권위 조사관들이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직권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관련 절차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위는 조사 대상자에게 구제 조치, 권고 등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달리 출석 요구나 증거 제출을 강제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오늘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최상병 특검 주요 피의자 7명이 연이어 구속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심사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현 전 법무관리관, 그리고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구속신문을 받았고요. 지금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과 김계환 전 사령관 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심사에 출석할 당시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고 나올 때는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군복을 입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법원 입구 앞에서 피의자가 오갈 때마다 구속하라는 구호를 연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의 퇴장 당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셨나요? 예. 6개 혐의 모두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여전히? 그리고 이첩 보류가 아직도 적법한 권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임 전 사단장 신문이 끝나면 최진규 전 해병대 대대장이 이어서 구속심사를 받게 됩니다. 최상병 특검 피의자 7명이 한날에 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야말로 중대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주요 피의자들 혐의도 짚어주시죠. 우선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5명에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공통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초동 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이첩 보류 등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요. 김동혁 전 단장과 박진희 전 보좌관 그리고 유재현 전 법무관리관은 초동 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김계환 전 사령관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경로 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허위로 재판과 국회에서 증언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들도 구속 여부를 판단받는다고요. 네,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 업무상 과시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한 최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 지급 없이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작전 통제권은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임의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려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최 전 대대장 역시 수색 현장 지휘관으로서 수중 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결과가 특검 수사 동력에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지요? 네, 한 수사기관의 피의자 7명이 무더기로 구속심사를 받는 일이 흔치는 않습니다. 특검은 지난 7월에 김계환 전 사령관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이후로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없이 수사에만 집중해왔습니다. 그동안 주요 피의자들을 많으면 대여섯 차례씩 소환하고 전방위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수사 결과를 중간 결산하면서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결과에 따라서 특검 수사 동력도 엇갈릴 전망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최수근 상병이 순직한 이후 줄곧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던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827일 만에 구속될지 풀려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해병대 준사군 체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군조직법상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확대해서 해병대 1사단 작전 통제권의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내년 1분기 중으로 해병대 고유 임무를 재정의할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여파와 관련이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관내 집회 시위가 급증한 용산경찰서가 헬로윈 데이에 이태원의 경비 인력을 전혀 배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연휴에 같으면 수많은 인파를 관리하던 경찰관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그냥 이제 통제도 아예 없었고 해산하라는 방송도 없고 그다음에 통제하라는 것도 아예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인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배치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는 말을 해 문매를 받기도 했습니다.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가 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당시 이태원에는 경찰의 경비 인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여파로 관내의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면서 용산경찰서가 여느 해와 달리 이태원에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2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근 지역 집회 시위가 증가하였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경비 인력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용산경찰서는 앞선 2020년과 2021년에는 헬로윈데이 인파관리 경비 계획을 세웠지만 2022년에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 여러 건을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결국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는 상황실 근무자가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압사 사고와 관련한 전화를 받고도 방치하는 등 소동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난 대응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용산구 모두 책임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미루면서 징계 없이 정년 퇴직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합동 TF는 감사를 통해 비위가 확인된 경찰관과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에 상응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헬로윈데이를 일주일 앞두고 서울시가 이번 주부터 이태원과 홍대, 성수 등 14개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 대책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행안부, 자치구,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점검부터 현장 순찰, 실시간 모니터링, 인파 분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감찰한 대검찰청이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는 판단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이번 주 초 실무적 차원의 과실은 있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감찰 내용을 검토해서 징계 대상자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일부 사정기관이 없는 사건을 조작하거나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합리적인 결과에 이를 거라고 강조했는데 시간에 쫓겨 국익을 훼손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강지론 기자입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미 간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정, 교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이 3,500억 달러 전액을 달러 현금으로 투자하란 요구에선 한 발 물러섰지만 남은 쟁점이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미국의 관세율 인하 대가로 우리가 약속한 대미 투자 중 현금 비율과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내지 않으면 관세를 급격히 올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마피아식 갈취 같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도 나온다는 질문엔 이성과 상식이란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동맹이고 상식과 이성을 가진 존재들이니까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국익을 해치지 않는 결론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의 과도기적 단계로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밝혔습니다. 가능성은 작지만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난다면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번 에이펙 계기에 혹여라도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해선 중요한 미국과의 동맹 관계로 인해 다소 까다롭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CNN과의 인터뷰는 북한이 유엔의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사한 날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최종 승인했을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게 문제 해결의 첫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 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자를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는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어 결국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송 원내대표는 캄보디아 현장 국감을 마친 뒤에 인천공항에서 현장에서 확인한 이재명 정부와 외교당국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 장관이 국감에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살해 사건의 심각성을 10월 초쯤에 인지했다고 답했지만 대사관 보고에는 8월 11일 고문 사망이라는 내용이 처음 포함돼 있었다며 심각한 차이를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고수익 일자리를 중개하며 캄보디아 범죄 단체로 사람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커뮤니티 하데스 카페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하데스 카페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를 진행 중이라며 국제 공조를 통해 카페에 올라온 그인글, 작성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데스 카페는 2023년 개설된 온라인 커뮤니티로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중개하며 보이스피싱과 대포 통장 모집 등 범죄 조직의 청년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논란이 된 자신의 부동산 발언 나흘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차관이 이제 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출연했던 유튜브 채널 영상이 지난 19일에 발령이 되면서 논란이 됐던 건데 논란이 됐던 발언 나흘 만에 지금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총 2분이었고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은 막아놨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처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고 한준호 최고위원이 얘기를 한 다음에 사과를 한 다음에 박수현 대변인이 수석 대변인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그것부터 전 적절치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당사자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사과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여러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또 뒤늦게 사과를 했어요. 이 사과라는 게 시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떠한 형식으로 하느냐, 어떠한 시기 하냐가 중요한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늦었고 저는 걱정스러운 게 물론 이분이 내 집만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헤아리 없겠죠. 그런데 참 납득이 안 가는 게 저같이 부동산에 식견이 없는 사람도 이 상황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당분간 내리기 좀 어려울 텐데 이걸 현재 다른 분도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바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1차관이란 말이죠. 이 정책의 실무자의 최고 이제 고위공직자인데 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이 판단력이 흐린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국민들에게 이른바 염장을 지른 건 차치하고서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참 납득이 안 가고 걱정스러운 거는 이분이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이러한 정도의 이 부동산에 대한 그 좀 낮은 판단력, 인식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잘 헤아려서 그야말로 지금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걱정돼요. 새삼스럽게 여야처럼 여기서 사퇴해야 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 방송에서 전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런 인식을 문제는 또 앞으로 사과는 했습니다만 이게 부동산 문제라는 게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대단히 국민들의 정서에 관련돼 있어요. 교육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다른 것과 달라서 아주 민심과 직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또 하나 느낀 게 되게 부동산 이 경제 문제 항상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정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많지 않다고요. 이게 정치화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이런 걸 잘 다루지 않으면 이 여건이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 심각성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국토부 차관의 이런 이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들어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이 차관의 사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사퇴 얘기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게 사과라고 할 수 있나요? 2분짜리에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을 들을 수 있는 댓글창이라든가 이런 그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막아놨고 그다음에 질의응답도 없었고 2분 동안 자기 입장만 딱 밝히고 내려가는 게 그게 사과입니까?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대리 사과를 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는데 저는 이거 책임을 져야죠. 왜냐하면 이분의 거취가 정리되지 않고 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이분의 투자 기법들은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도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너무도 잘한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해서 최상층에 올라가는 그 부동산 시장의 수혜는 다 누려놓고 올라오는 사람에게 사다리 걷어차 놓고 당신들은 이젠 사다리 필요 없고 우리가 지붕에서 내려다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 사면 될 것이다. 시장이 먹힐까요? 시장이 반응할까요? 근데 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시장이 말을 듣는 것이 본인의 의도로 되는 일입니까? 저는 저렇기 때문에 어쨌든 인사 조치가 있어야 돼요. 저분은 뭐 인사청문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해서 이걸 수습을 해야지. 이 지금 최 교수님 잘 지적하셨습니다만은 부동산 문제가 경제 이슈가 된 게 아니라 정치 이슈가 돼 버렸어요. 이렇다면은 민심의 휘발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영린도 건드리는 사안이라서 여권이 이거 조기 수습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마 걷잡을 수 없이 저는 번질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국민 염장을 질렀다. 맞아요. 버티는 건 파렴치한 사람이다라면서 사퇴를 촉구했는데 반면에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박지원 의원의 사퇴 주장은 개인 의견일 뿐이다. 그러면서 확대 해석을 좀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땐 말이죠. 민심이 다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민심의 반응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보세요. 지금 이제 아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합니까? 정식으로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서 정부에서 브리핑한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해야죠. 왜 유튜브에 나와서 합니까? 국토교통부 채널. 2분 만에.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그것도 적절치 않았던 것 같고 여전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게 사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좀 봐요. 저 박지원 의원이 지적을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개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이제 뭐 고가 아파트 얘기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국민들의 박탈감이 있어요. 상실감이 있고 그리고 말이 그렇지 서울과 수도권의 차이도 엄청 크고요. 서울에서도 고가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서울 아파트는 다 비싸다고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얽혀 있어요.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게. 그래서 국민들이 대단히 민감한 문제라고 제가 계속 지적하고 여러 분이 지적하는 겁니다만 이 문제 이렇게 갈 건 아니다. 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걸 조언했던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청문회 부담도 없잖아요. 사실상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최 평론가께서. 저는 이 부분은 글쎄 뭐 굳이 뭐 읍참마속이라는 단어까지 제가 쓰기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이건 민심에 이럴 때 반응해 주는 게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게 정책의 신뢰의 문제거든요. 국민을 대변해 줘야 돼요. 국민들 이게 정책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과 같이 소통하고 이런 게 이게 정치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박탈감 상실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이 염장질렀다고 말씀을 하는 거 저는 뭐 적절한 표현이라고 봐요. 박지원 의원의 발언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 아까 민주당 의원이 또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분 또 같은 지정이니까 그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그런 건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어떤 사과에 대한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때 그래야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얻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주목받았던 점은 이 차관의 배우자가 매입한 백현동 3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 14억 8천이 채무로 잡혀 있어서 갭투자 의혹이 불거졌는데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예금만 28억 9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은 안 쓰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전세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계속 집을 늘려나가는 이게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 아닙니까? 28억이라는 유동성 자금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그다음에 주인 전세도 했잖아요. 그거 지금 다 금지되고 있는 사안인데 어쨌든 지금 이 50억 가까이 지금 추산되는 그 부동산 보유 가액이 결국 지금 그 얘기하는 뭐 주인 전세라든가 갭투자 모든 걸 다 금지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본인은 다 이미 이룬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사과를 합니다. 나는 뭐 여기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처분이라든가 이런 게 얘기 나와야죠. 사과 가지고 됩니까? 본인은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입안자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힘있게 추동시켜내야 할 동력을 가져야 될 사람인데 본인이 얘기할수록 사람은 이렇게 시장은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아 저분의 입을 보지 말고 저분의 행동을 우리가 따라하면 된다. 근데 지금 행동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규제로 금지시켜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선 열불이 난다, 뭐 염장을 진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 어떤 정책, 아무리 지고지선한 정책, 아무리 우리 국민들 귀에 쏙 들어온 정책을 내놔도 국민들 따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메신저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메신저에 대한 공격도 아니고요. 정책 입안자로서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보편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은 시장의 장사미사들이 따라갑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부부가 예금이 29억 원 가까이 있어서 뭐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전형적인 갭 투자와 성격이 다르다고 국토부가 주장한 데 대해서 그러면은 대출 없이 현금 부자만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또 지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국토부의 해명도 참 이해가 안 가요. 현금이 29억이나 있다며요, 현금이. 그럼 그걸로 이 집 사는 게 맞는데 그게 아마 경제 원리는 뭐 워낙 전 경제에 좀 무능한 사람이라서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좀 억울한가 보죠. 갭 투자를 해서 집값이 오를 테니까 오르면 이제 그때 갚으면 되고 굳이 내 생돈을 왜 들여 사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 뭐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국토부가 또 뭐 이상하게 해명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봐도 그 해명이 잘 와닿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해명이 또다시 국민들에게 부활을 지르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모든 사안이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왜 이제 뭐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청문회 여기서 우리 많은 걸 얘기했던 인사가 있잖아요. 결국은 국민들 뜻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건 뭐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민주당 쪽 뭐 패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진보 보수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웬만하면 저도 옹호하고 싶은데 옹호할 근거를 못 찾겠어요. 제가 솔직히. 저도 논리를 많이 개발해 봤어요. 이상현 전 옹호할. 근데 제가 제 양심상 이거 옹호를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위원인 복기왕 의원이 YTN 라디오에서 15억 원 정도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또 이게 이슈로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줄줄이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억 아파트 얘기는 이제 이런 거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매매 평균가가 한 10억 원대가 지금 평균가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건 달라요. 일정의 뭐 노도강이라든가 금광구가 다르고 강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면은 사실상 어찌 보면 거기는 5억 이하로 떨어지는 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서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15억이 서민의 기준이라는 것처럼 어쨌든 복귀왕 의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발화가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15억이면요. 이건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이 정도 못 가진 사람들은 서민이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는 순간 이게 갈라치기가 되고 이쪽엔 경계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민주당이 이러잖아요.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 대중을 위한 정당이라고 당 강령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은 이제 15억 이상 되는 사람들만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입니까? 복귀왕 의원 표현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제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서 서울의 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억 이상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기 위해서 뭐 했다 뭐 이런 좀 불가피성을 얘기하려고 한 것 같은데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죠. 국민의 또 영린을 건드렸고 그러면 서민의 기준은 뭐냐고 얘기했을 때 내가 서민이 아니라는 박탈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정치 이슈화 돼버리는 거예요. 뭐 심지어 나는 서민도 아니고 나는 우리 뭐 불가촉 천민이라는 얘기도 이렇게 나오는 이런 패러디들이 자꾸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 이거 굉장히 여권으로서는 감당이 안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구나 국토의 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과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전 제가 보기에 실언이 아니라 이 정책에 대한 기조 전체를 이해관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실언들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15억이면은 서민이고 그 이상은 욕망의 과정이다라고 말하자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은 집을 못 산 자신은 민주당 기준에서는 불가촉 청민이냐. 그리고 15억 원짜리가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마저도 어려워져 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처럼 지금 복귀왕 의원의 말뜻은 알겠어요. 15억 이제 6억 대출이 가능하고 15억 이상은 뭐 4억 뭐 이렇게 정했지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것처럼 아예 대출 막은 건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도 과도하게 지금 10월 15일 대책 비판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마음은 알겠는데 뜻은 알겠어요. 모든 얘기는 다 그렇죠. 발언이라는 걸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15억, 아무튼 15억이 서민이다. 제가 불가촉 천민이에요. 제가. 김재석 의원만 불가촉 천민이 아니라 불가촉 천민이 뭔지 아십니까? 인도의 4계급에서 거기 밖에 있는 걸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오죽하면 김재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15억 아파트는 비싼 아파트예요. 지금도.
아무리 강남에 몇십억 아파트가 즐비하다고 하더라도 15억이면 비싼 아파트예요. 누가 봐도. 근데 이걸 지금 아무리 지금 뭐 국민의힘의 그 비판에 대해서 방어를 폈다 하더라도 15억이 서민 아파트다. 그건 대한민국 서민밖에 서민도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지방에 지금 15억짜리 아파트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대전에 무슨 일이 가서 이제 택시 타고 가다 보니까 아파트가 너무 좋아요. 신축 아파트가. 예. 부러워가지고 기사님한테 저 아파트 얼마나 한 20억, 30억 할 줄 알았어요. 6억밖에 안 된대요. 그게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대전에 그 좋은 아파트 6억이면 대전시면 다 불가촉 처음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과장 때가 말씀드리는 건데 복경에 말 크게 잘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상형 차원으로 자꾸 이 여권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에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여당의 지금 대통령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힘들게 만든 결과가 됐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나 폐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기존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이거는 그 재건축 조합이 너무나 과도한 특혜를 주면 이게 너무 활성화가 돼 버리면은 사실상 이게 좀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는 여기에 부에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이거는 막아야 된다. 특히나 이제 민주당은 이제 뭐 중산층과 서민 대중을 위한 정당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를 통해서 경제 정의를 실현하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민심이 워낙 안 좋고 당신들은 왜 공급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풀어서 해줘야 되는데 그 해줘야 하지 않냐는 이제 지적이 나오니까 이거 검토하겠다고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당신들은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는 겁니다. 뭐 급하면 세제도 건드릴 수 있다고 하고 공급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규제 쪽으로만 가는데 또 이번엔 또 규제를 풀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주는 신호가요. 혼란스럽게 될 때는 그러니까 경제가 쉽게 말해서 정치가 그러니까 경제 민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더 혼란해지고 각자 도생이라든가 결국 부동산은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를 주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라든가 정부의 규제가 더 안 먹히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게 공급이 안 되면 이런 거라도 풀면서 약간 시장에 그런 좀 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저는 시장의 불신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들의 말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세제까지 건드리고 이렇게 재초안까지 나온다는 이 사안을 놓고 보면은 민주당의 내부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에서는 규제 지역에 있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는 좀 이렇게 반대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저도 그거 좀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제 부동산 문제가 그야말로 정치 이슈화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는 있고 뭐 지방선거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조급한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차분하게 그리고 아까 이제 문제가 된 발언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를 하고 또 책임지게 할 부분은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말씀처럼 지금 초과이익 재건축 지역의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 또는 완화한다는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거 앞뒤가 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책의 정체성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직 재건축 초과이익까지 건드릴 건 아직은 아니라고 좀 봐요. 이거 지금 재건축을 더 이제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공고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 하기는 알겠는데 그럼 전부 이렇게 하면 다른 쪽은 어떻게 해요? 정책은 항상 음량이 있어요. 양음이 있는 건데 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자꾸 이런 비판에 직면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말이죠.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급할 때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돌아가란 말이 있잖아요. 이럴 때에서 좀 차분하게 보다도 숙고를 하고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요. 부동산 문제는. 강남에 사는 분 다르고 뭐 아까 노동은 다를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부동산 문제 보다 솔직해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각자 이해관계 놔두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여러 지금 고위공직자 얘기가 나오고 그 뭐 어디 강남 어디 산다 이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차분하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책을 점검을 해야지 이렇게 이거 얘기 쑥 나왔다 저 얘기 나왔다 이러면 자꾸만 비판이 직면하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요. 지금 완전히 이 부동산 이슈 때문에 최근에 장동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하고 다 이슈가 묻히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지금이라도 민주당 등 여권이 말이죠. 더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특위 위원장까지 맡으면서 본격 공세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은 뭐 서울 진입 금지령이라는 AI 노래까지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이런 공세 이어지겠죠. 그럼요. 이게 지금 8개월 정도 남은 지방선거에 굉장히 큰 민심. 더더군다나 이 부동산은 사실 어찌 보면 서울의 표심을 가르는 굉장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도 또 지금 그 거래 지역, 그 허가 지역으로 지금 12개가 묶였기 때문에 경기도도 이게 지금 반응해요. 심지어 용인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데 거기를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 어떡하냐. 지금 이런 항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권 입장에서는 뭐 이런 쇼츠라든가 뭐 그다음에 어떤 미디어를 활용하는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권을 압박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그래도 야당은 장도영 대표가 어쨌든 TF의 단장을 책임자를 맡아서 대한정당이나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거의 취임한 3개월이 지나도록 민생에 대한 민자가 안 나와요, 입에서. 오직 뭐 사법개혁 아니면은 혁파, 척결, 그다음에 당원 주권주의 이 얘기만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여당이 코너에 여권 전체가 코너에 몰리는 부동산 문제가 나오는데도 엊그제 딴지일보에 출연해서 SNS에 글이나 올리는 게 정청래 대표란 말이에요. 과연 그러면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여권이 전체가 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도대체 한 축인 여당 대표는 뭐 하느냐? 장동혁 대표의 저런 그런 행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민주당은 선거를 할 생각인가 아니면은 도대체 국정 운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집단인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정청래 대표의 침묵은 예사롭지가 않아 보인다는 게 제 분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주진우 의원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동산 정책에 대안을 내놓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뭐 야당이 원래 비판하는 정당이긴 해요. 그래도 대안 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면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것도 민주당의 여러 가지를 지금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때를 만났다라고 하고 이걸 뭐 마침 잘 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 이것도 역풍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부동산 문제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여야 떠나서 보수 진보 떠나서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고 비판하더라도 대안을 내놓고 어떻게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뭐 AI 노래나 제작하고 민주당 이거 뭐 서울 진입 금지령 내는 건 아니잖아요.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걸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게 이게 수권 정당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도.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네. 구체적인 사례는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사실 대통령으로서 아주 원론적인 얘기예요. 사정기관의 공직자들은 엄정하게 사정을 해야죠. 그래서 죄를 물을 건 묻고 아니면 벌하지 않을 건 벌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막 혼용돼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 말을 갑자기 왜 꺼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 국감장에서 논란이 됐던 법사위에서 논란이 됐던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현 검사죠.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도 대통령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물론 이제 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이거는 여러 가지 공분이 일고 있고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법사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지적을 하려고 한 거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오해한 나무 아래서 같은 고쳐 쓰지 말라고 했는데 마치 이제 법사에서 논란이 된 연어 술파티 의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재판은 중단됐지만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무회의 석상에서 모두의 또 오해를 살 만한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고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러한 시점에 이러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했는가? 저는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정기관 당국자들 엄정한 법의식 가지고 집행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전 그런 원론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다른 의도가 있다고 혹시 해석할까 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약 외압 의혹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지시가 있어서 관련해서 조직이 꾸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대통령이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대통령이 공직자의 가장 최고 책임자예요. 근데 막 이 지금 검사 지금 엄유진 검사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사 외압 의혹, 그다음에 이제 박상현 검사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해석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 대통령으로서 이 원론적인 지적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앉아서 맨날 원론적인 얘기나 하고 그야말로 전혀 이슈와 관계없는 얘기나 하고 그거 의미가 없어요. 국무회의 같은 거 할 때도 같이 어떤 그 이슈가 특정 부처에 관련된 이슈를 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방 문제를 하더라도 기재부 장관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게 상당히 뭐 변화를 주도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도 최근에 여러 가지 현안이 제기됐던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말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공직자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기강 잡는 거라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과방위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 20일 자신과 관련된 보도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비공개 국감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내쫓은 데 대해서 여당 지도부조차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공개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네. 여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공개장 날렸고 야당은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보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 특히나 이제 과방위원장은 그걸 행사할 수 있는 위치와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세월호 사건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그 당시 수석이 KBS에 전화 걸어서 보도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 것과 관련해서 이게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 이거 더더군다나 MBC 보도본부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서 대답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퇴장시킨 거는 이거는 명백하게 직권을 남용한 거고 보도에 개입을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야당은 주장하고 있고 여당에서조차 최민희 위원장이 지금 그동안 사실 그 편향된 그 진행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자녀 결혼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부적절했던 처신이라고 얘기가 있었고 또 뭐 본인은 거기에 양자역학 때문에 결혼식을 몰랐다는 또 아주 국민들 보편적 법감정이 많지 않는 이야기들 또 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민희 위원장이 저런 속도가 지금 여당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아마 여당 내에서도 강력하게 이 부분은 최 위원장이 조금 빠른 사과와 함께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당 내에서도 좀 자중하는 게 어떠냐는 뉘앙스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아니, 그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MC 보도본부장한테. 그러면서 이제 보도본부장이 개별 질의에 대해서는 개별 질의가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니까 퇴장을 명한 거 아니에요? 그 위원장으로서 개인에 대한 것도 질문할 수 있다고 봐요. 뭐 국감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퇴장시킨 건 별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보도본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위원장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태도를 그렇게 취하느냐? 그 왜 답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바로 퇴장을 명하니까 그게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은 권한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바로 언론인, 방송인을 퇴장을 명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아 보여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게 과유불급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박전 의원이 그랬나요? 이것도 이제 유감을 표명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내 그 원로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들을 필요가 있고 이제 뭐 불끈해가지고 뭐 그렇게 퇴장 명령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볼 때 여하튼 여론이 어떤가를 따라야 돼요.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여든 야든 일반적인 보편적인 민심이 어떤 것인가, 보편적인 여론이 어떤 것인가를 따르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거 자꾸 버티다 보면 자꾸 문제가 커지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최민희 위원장도 그런 지적이 일부 있다면 당내에서도 거기 전 순응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민희 위원장이 성찰하겠다고는 했는데 오늘 페이스북에서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계속 지적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 지금 MBC 기자회, 언론노조 MBC 본부 그리고 한국기자협회도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그렇죠. 사과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난 문제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그동안 MBC가 아마 많은 부분들이 주지하다시피 사실 구 여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는 불편한 관계였었고 또 지금의 여권이죠. 민주당 쪽에는 좀 유리하고 여러 가지 편향된 보도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야당 측 주장이 있었고 그건 뭐 전체적으로 국민들과 이제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BC 내에서도 이건 부적절하다. 그리고 한국기자협회 뭐 이렇게 언론을 대변하는 공식적 기관들에 대해서조차도 저렇게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언론에 대해서 매우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고 편향적인 저런 의식을 보이고 있는 과방위 위원장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성찰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내 갈 길을 가겠다고 또 페북에 글을 올리는 이런 이중성들은 진짜 성찰인가, 진짜 반성인가, 진짜 유감인가 이런 이제 자꾸 질문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과하고 유감 표명할 때는 그러니까 깔끔하게 조건절을 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복하지 않겠다 얘기하면 될 일인데 최민희 위원장이 저 얘기는 일단 소나기는 좀 피하고 보자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저게 과연 정말 언론 정책을 수립하는 과방위 위원장의 앞으로 할 태도인지 저는 굉장히 저희가 유감스럽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 대표도 원내대표님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이 최민희 의원은 아마 여당 내부에서도 여당 의원들도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리고 어떤 지적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지적하고 서로 논박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퇴장을 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깔끔하게 또 성찰하게 또 말씀을 했잖아요. 최민희 위원장이.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사정은 안 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도 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니까 아무튼 간에 상임위원장, 과방위원장으로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야말로 새로운 성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아까 박 전 의원 말씀처럼 그 최민희 정치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예.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책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북한이 신형 무기 체계를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열병식에서 공개한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 발사를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다음 날 북한이 대외 매체에 공개한 사진입니다. 탄두 모습과 명중 장면까지 공개했는데 극초음속 비행체라고만 소개할 뿐 미사일 기종과 재원, 사거리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개된 탄두 형태와 새로운 무기 체계라고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최근 무장장비 전시회와 열병식에 처음 등장했던 화성 11 마형으로 추정됩니다. 높은 방어 돌파 능력과 파괴력으로 수백 킬로미터의 범위 안에 있는 적을 초정밀 타격하는 위력한 무기 체계입니다. 화성 11 마형은 북한의 대표적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개량형으로 탄두부 외관이 날개가 달린 활공체 형태가 특징입니다. 변칙 기동으로 요격도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지만 우리 군은 이번 시험 발사 당시엔 변칙 기동은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가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를 위한 국방력 발전 사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 발사를 참관하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 소식을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고 시험 발사인 점, 한국과 미국 등에 대해서 직접 검명 없이 잠재적인 적수적 표현을 한 것은 아마 수위 조절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은 평양에서 발사된 비행체가 함경북도 어랑군 봉우리 탄착 지점에 명중했다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비행거리가 400km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까지의 거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위는 조절하면서도 정치적 의도는 다분히 드러낸 것으로 보여 한미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여론 추이를 보며 추가 도발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로 무력 시위를 벌인 북한이 같은 날 평양에서는 국제영화제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단했던 영화제를 6년 만에 재개하면서 북한은 세계 영화계와의 교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평양 국제영화축전을 상징하는 깃발이 무대 위에 등장합니다. 북한 유일의 국제영화제가 18번째 막을 올리는 순간입니다. 지난 1987년부터 2년마다 열렸던 영화제는 코로나 사태로 6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긴 공백 끝에 열린 영화제를 축하하는 각국 인사들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북한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계 영화계와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인민들과 영화 예술인들은 세계 여러 나라 영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 기회에 영화 발전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서로의 협력과 교류를 진행하면서 세계 영화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각국이 출품한 영화가 경쟁과 비경쟁 부문으로 나뉘어 상영됩니다. 러시아 세르게이 튜틴 감독이 이끄는 심사위원단이 수상작을 결정합니다. 개막식을 축하하며 전통 장고춤, 그리고 남녀 합창단의 노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영화제 주 상영관은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 양각도의 대형 영화관입니다. 해외 유명 영화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레드카펫 위를 걷는 스타도 없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영화 상영을 엄격히 통제하는 북한에서 모처럼 각국의 영화를 볼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무력을 앞세워 존재감을 과시해온 북한이 이번에는 영화제를 통해 국제사회에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삼성이 극적인 역전승으로 플레이오프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가운데 내일 한국 시리즈 진출팀을 가리는 운명의 5차전이 열립니다. 한화 김경문 감독은 4차전에서 동점 3점 홈런을 맞은 김서현을 또 믿고 5차전 마무리로 세우겠다고 공언했는데요. 김서현이 감독의 믿음에 응답할지 한국 시리즈 진출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정규 시즌 1위의 희망이 날아간 SSG전 9회 말 2점 홈런 2방. 솔로 홈런을 포함해 2점을 허용하며 턱밑까지 추격을 허용했던 플레이오프 1차전. 그리고 홈런 한 방에 석점차 리드를 날려버린 플레이오프 4차전까지. 김서현은 최근 3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홈런 4개를 얻어맞고 한화 팬들을 눈물짓게 했습니다. 프로 3년차 21살 청년에겐 가혹한 시련인데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듯한 김서현을 김경문 감독은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한 경기, 두 경기는 김서현 선수가 없이도 이길 수 있지만은 더 큰 목표를 한다면은 저는 김서현 선수가 일어나야 우리 하나가 우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경기는 김서현 선수가 마무리로 나올 겁니다. 김서현의 9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믿음인데 마지막 운명의 5차전에서도 승부처에서 다시 김서현을 올릴 수 있을지. 만약 등판 기회를 잡게 된다면 김서현이 감독의 믿음에 응답할 수 있을지에 따라 한국 시리즈 진출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반면 김영웅의 거짓말 같은 연타석 석점 홈런으로 승부를 이어가게 된 삼성은 더 잃을 게 없다는 각오입니다. 벼락에서 살아 일어섰기 때문에 하여튼 5차전에 우리 오늘 게임에 마찬가지로 끝이 없는 게임으로 한번 우리 전력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하나는 정규 시즌 투수 사관왕 폰세가, 이에 맞서는 삼성은 포스트 시즌에서 눈부신 호투를 이어가고 있는 최원태가 선발로 나섭니다. 폰세가 6점을 내주고 무너진 1차전에 서력을 할지, 가을 야구의 주역으로 빛나고 있는 최원태가 호투를 이어갈지에 두 팀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한화의 외국인 에이스 코디 폰세가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최동원 기념사업회는 폰세가 8명의 선정위원 투표에서 1위표 8장을 받아 12번째 수상자로 뽑혔다고 전했습니다. 폰세는 정규 시즌에서 17승 1패, 평균 자책점 1.89로 두 부문 모두 1위에 올랐고 탈삼진과 승률까지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제12대 감독으로 선임된 김원형 감독이 공식 취임식에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원형 감독은 두산의 전통인 미러클 두우 정신을 되살려서 포스트 시즌에 나가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내일도 예년의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서울 낮 기온이 20도, 광주 22도, 대구 2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 양만 늘겠습니다. 다만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동해안은 계속해서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영동에는 최고 80에서 100mm 이상의 가을 호우가 쏟아지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주간 아파트값 동향의 존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은 11.15 대책 발표 전후 서울 아파트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5% 상승했습니다. 11.15 대책 직후 나온 첫 통계치인데 지난 2013년 1월 국민은행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통계가 이관된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입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광진구가 1.29% 급등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성동구, 강동구가 1% 넘게 오르는 등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세가 여전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구가 1.78% 급등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 11호 대책으로 새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의 아파트값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11호 규제 발표를 전후해 막차 수요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3% 오르는 등 수도권 전셋값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전세난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조사에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토부는 주간 동향 자체를 폐지하는 건 부담스럽다면서도 조사하되 공표하지 않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간 동향은 조사를 하되 그걸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그리고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아니면은 대안을 만들어서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만들 수 있으면은.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개선 방향에 따라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 투자 논란에 대해 국민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차관은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사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샀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되돌아보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야가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시장이 안정되면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에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심각한 폭언이라며 국토위 명의로 이 차관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의원이 없다며 오늘은 국감에 집중하고 종합감사 때 이 차관이 나오니 그때 논의하자고 설명했습니다. 복기왕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복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서 15억 정도면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며 중산층 이하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정서는 오히려 그분들을 건드리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5억 이상 주택은 부를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며 그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기 때문에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제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기도 힘들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서민 기준을 15억 원에 두니 이런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거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갭 투자로 강남에 수십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부동산 천룡인들이 설계한 정책이니 최소 15억 원은 있어야 서민으로 여겨질 거라며 전세 사는 자신은 불가촉 천민 정도로 보일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한국은행이 부동산 시장과 환율 변동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는다며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기준금리를 2.5%로 묶었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까지 내놓은 만큼 통화 정책 역시 발을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고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통화 정책 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가계부채 위험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집값 상승세가 쉽게 꺾이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소득 수준과 사회적 안정을 고려할 때 너무 높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성장률이라든지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조 개혁 이런 것들은 좀 계속 해야 되고 한 달 새 30원 넘게 오른 원달러 환율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6개월 만에 1,440원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은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2명은 동결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난 8월에 5명이었던 인하 의견은 이번 회의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3,900선을 돌파했습니다. 미 증시 하락에 약세로 출발했던 지수는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했지만 이후 차익 실현 물량과 환율 영향으로 1% 내린 3,84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둘러싼 잡음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최 위원장이 최근 진행된 MBC 업무보고에서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게 쟁점이 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MBC 대주주인 박문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비공개 업무보고 때 MBC 기사가 국민의힘에 친화적이라며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지 사흘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에 취하더니 국민이 안 보이냐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최민희 청문회냐고 받아쳤습니다. 권력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이 술보다 더 취하는 게 권력입니다. 국정감사입니다.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아니고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국정감사도 아닙니다. 최 위원장은 MBC 보도본부장이 성역이냐면서 필요하다면 계속 지적할 거라고 SNS에 썼고 직접 마이크도 잡았습니다. 개별 보도에 대해선 일일이 묻지 않는 게 관례라며 박문진 이사장이 유감의 뜻을 나타내자 성찰해 보겠다면서도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한 겁니다. 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전해 들은 거 말고 혹시 그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여쭤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민주당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과유불급 등 부정 반응이 잇따랐고 조만간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KBS의 편향성 논란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부역해 경영 실적이 떨어졌다면서 박장범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냈습니다. 하우치 박이라고 하는 별명 듣기 싫겠습니다만 그런 땡윤 뉴스가 KBS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자신은 몰랐다는 해명과 달리 딸 결혼식에 화환을 보내달라고 피감기관에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양자역학 공부하신다고 그러면서 하고는 이 뒤로는 의원실에서 이거 엉뚱한 짓 한 거 아니에요. 의원실이 아니고 캄보디아 무슨 기싱 조직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어떻게? 국민의힘은 최민희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이 갈등은 회의장 밖 수사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또 충돌했습니다. 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관계를 영화 아수라 속 인물에 빗댄 국민의힘에 민주당은 가짜뉴스라고 반발하면서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하루 동안 숨을 골랐던 국회 법사위. 본격 국감 시작 전부터 추가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의혹에 김현지 실장이 연루됐다며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험한 뒷일을 모두 처리해준 사람 아니냐는 건데 부패한 지자체장이 나오는 영화까지 소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은 한마디로 이 피보다 진한 가족 공동체 아닌가. 여러분 영화 아수라 기억날 겁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실장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정쟁을 유발하지 말라며 추가 증인 채택도 무산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내연 관계다. 심지어 김정일 딸이다. 이러한 낭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증인들에 대한 고발 한 건도 여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쪽 진영의 일방적 고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이 났다 함으로써 이 국감을 조롱하고 상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고발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이 부른 정인이 수도권 검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뒤엔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거래 논란과 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등 현안을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1억 5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어요. 띠지도 다 없앴죠? 검사가 한 짓이에요. 이에 대해서 어떤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 검찰청 폐지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주요 검찰청에 대한 마지막 국감에서도 사법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명 씨는 오늘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과 대면했습니다. 명 씨는 자신을 2번 만났다는 오 시장 발언은 거짓이라며 7번 만났다고 주장했고, 오 시장은 다음 달 8일 특검 대질신문 때 밝히고 싶은 게 많으니 여기서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사건을 들여다본 대검찰청이 분실 과정에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검은 실무상 과실일 뿐 윗선에 부적절한 지시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해 현금 다발을 확보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청탁 의혹과 관련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집회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적혀 있어 자금 경로 추적에 사용되는 띠지가 수사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정치권에선 윗선 개입에 따른 증거 은폐를 의심했는데 서울 남부지검은 검찰 직원의 실수로 분실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8월부터 감찰을 진행한 대검찰청은 실무적 차원의 과실이라는 중간 판단을 내리고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장을 포함해 윗선에서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거나 고의로 띠지를 잃어버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같은 대검 의견을 바탕으로 징계 대상자와 수위를 결정해야 하는 법무부는 감찰 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있던 건 아닌지 검토할 전망입니다. 등교등 감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미진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상설 특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검은 다만 법무부에서 다시 의견을 보내온다면 남은 감찰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며 아직 종합적인 결론이 나온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경찰이 범죄 조직이 현지 경찰과 유착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수법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중 59명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인 45명을 수사하는 충남경찰청은 수사관 110명을 투입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수사기관 사칭, 노쇼, 코인 투자 사기 등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93억 원 넘게 가로챈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직원은 약 200여 명, 이 가운데 한국인이 80에서 90명 정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 현지 경찰에 체포돼 송환된 피의자들은 국내 송환을 완강히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가구 공장에 아르바이트하러 왔다, 억울하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이들이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범행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수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들이 활동한 조직과 현지 경찰 간 유착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 경찰의 단속 정보를 미리 파악해 수사망을 피하고 현지에서 한국인 조직원들이 체포돼 구금되자 캄보디아 경찰에 돈 주고 작업할 테니 훈련하면 다시 가담하라며 귀국을 만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명을 구속해 수사 중인 경기 북부경찰청도 피의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와 함께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열흘인 구속기한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친구와 함께 캄보디아에 갔다가 감금됐던 20대 남성 2명이 귀국 뒤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20대 남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출국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가족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지 경찰과 공조해서 두 사람을 귀국하게 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50여 명을 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어제 수도 푸놈펜 외곽 범죄단지를 급습해 한국인 57명과 중국인 29명을 체포했다고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대응위가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컴퓨터 126대와 휴대전화 30대도 압수했습니다.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스캠, 즉 사기와 마약, 사이버 도박 등 3대 국제 범죄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이 대통령이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그리고 관세청 등 유관 부처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3대 국제 범죄의 심각성이 우선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범죄가 국경을 넘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제 공조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내 유관 부처 차원의 예방 및 근절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힌 뒤 불이 나서 수습 과정에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버스기사에게 다가서더니 난데없이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다른 승객이 다가와 말리려고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이어갑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50대 남성 A씨는 결국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행에 지장을 받은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도 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달라고 했지만 기사가 이를 거부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결국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 소방차가 무더기로 출동해 있고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꺼진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녹아내렸습니다. 오전 9시 반쯤 평택제천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한 명이 헬기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일부 차량에서 불이 났는데 화재를 진압하면서 도로가 차단되며 극심한 혼잡이 잇따랐습니다. 뭔가 했더니만 앞에서 연기가 나가지고 금광 3터널까지 밀려 있었어요. 한 6, 7km?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전 11시 50분쯤에는 올림픽대로 염창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택시에서 불이 나 운전자 한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등의 신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샀더라도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사건과 관련 없는 이들도 가해자로 묘사하고 가족 사진도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이 메이저리거 김하성에게 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2심 법원도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임혜동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고 임혜동이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자 김하성은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 원을 건넸지만 임혜동은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는 등 합의를 어겼습니다. 지난 6월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에서 무려 1,000건이 넘는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6년여 전 같은 발전소에서 일어난 김용균 씨 사망 사고 뒤에도 현장 안전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직원 김충현 씨가 선반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2018년 20대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그 발전소입니다. 김충현 씨 사망 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태안화력과 하청, 제하청 등 모두 15개 업체를 근로감독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추락 위험 있는 곳에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원동기 회전기계에 빨려 들어감을 방지할 덮개가 없는 설비도 적발됐습니다.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 피해를 막지 못하는 전기 설비와 배관이 사용됐고 가스 취급 장소에 감지기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태안화력 하청인 한전 KPS에 숨진 김 씨를 포함한 재하청 업체 직원들이 불법 파견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안전, 보건, 근로기준 어느 분야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엔 일반 근로감독이었는데도 법령 위반 1084건이 확인됐습니다. 6년여 전 김용균 씨 사망 뒤 진행된 태안화력 특별근로감독대의 1029건보다도 오히려 위반이 늘어난 겁니다. 현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일하다 죽는 일 없도록 하겠다며 출범 직후부터 노동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하지만 이번 근로감독에 대한 조치로 화력발전소에서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하고 위험 작업 2인 1조 원칙 등 100여 건을 개선 요구했다지만 언제까지 고치라는 기한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노동 환경이 비슷할 거로 예상되는 다른 14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태안화력 수준의 근로감독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3명이 자녀 성장을 위해 보조제나 칼슘, 비타민 D 등을 섭취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5세에서 18세 자녀를 둔 부모 2,012명을 설문조사했습니다. 자녀 성장을 위해 운동을 시켰다는 응답이 58.7%로 가장 많았고 특정 식품 섭취가 37%, 칼슘이 33.9%, 비타민 D 32%, 키 성장 보조제 섭취는 28%였습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효과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75.7%가 보통 혹은 효과 없음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은 올해 독도 주변 해역 바닥에 사는 생물을 연구한 결과 신종 요강류 2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요강류는 개나 새우와 같은 갑각강에 속하는 생물로 배에 노처럼 꺾인 다리가 있는 생물이란 의미입니다. 요강류는 어류의 주요 먹이로 먹이 사슬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70%를 돌파하며 역대 내각 출범 직후 지지율에서 5번째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우파 정책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방위력 증강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71%를 기록했습니다. 출범 초 기준으로 역대 5번째로 높은데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지지율 51%, 2021년 기시다 내각 지지율 56%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난달 15%에 불과했던 18세에서 39세 젊은 층 지지율은 이번에는 80%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で今女性になったちょっと新しい風と言いますか今までとは違う何か日本にとっていい兆しになってくれ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期待を持ってはいます。 40에서 50대는 75%, 60대 이상은 63%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 대책, 강한 경제, 방위력 강화 등을 축으로 우파 정책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방위력 증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外交力と防衛力の強化などの政策に内閣の総力を挙げて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다카이치 총리는 임시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3대 안보 문서를 내년 말까지 개정하고 2027년도까지 방위비와 관련 예산을 2%까지 올리기로 한 목표를 2년 앞당기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의 연립 합의문에는 장거리, 장기간 이동할 수 있는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잠수함 보유 추진을 담았습니다. 이를 놓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고이즈미 방위상은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요미우리 신문은 출범 초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내각이 단명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높은 지지율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BBC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국방부 차관의 출장 중 성추행 사실을 사진과 함께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BBC는 호앙수안지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서울에서 열린 서울 안보대회 행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11일 두 나라 군 고위직 만찬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차관은 당시 한국 국방부 여성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네, 내륙은 맑은 하늘이 함께하면서 야외 활동하기도 참 좋았는데요. 내일도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1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겠지만 한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하늘의 구름량만 점차 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요.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동해안은 비가 길게 이어지면서 지반이 무척 약해진 상태인데요. 영동 북부에는 모레 새벽까지 100mm 이상, 영동 중남부에도 내일 밤까지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휴일 오후부터는 또다시 한기가 남하하겠고 기온이 점점 떨어지면서 연일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바나나를 먹으면 혈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배고픔과 식탐을 억제, 다이어트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틈틈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윤수빈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